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종합정리 마지막 시간으로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요, 이 건축에서 이 집안 설계와 비슷합니다. 집안이라고 하면요, 이 땅 밑에 있는 그 구조물 또는 아니면은 땅 파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설계 사항이고요. 건축물이 아무리 잘 튼튼하게 지어져도요, 땅 밑에 있는 땅 밑에 땅을 파고 대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만드는 이러한 이 집안 설계가 잘못되면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시요. 데이터 모델링은 집안 설계와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건물 설계하고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끝나갈 때요. 이 데이터 모델링을 잘못한 걸 발견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 종료가 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와 데이터 설계는 이렇게 건축 설계는 방을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위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건축 설계고요. 위에 예를 들었다시피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의사소통의 관계, 사생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요.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데이터의 그 관계 설정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속도, 질의 속도, 인서트 속도와 삽입 속도와 질의 속도,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예제입니다. 즉 테이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테이블 즉 객체를 정의하고 그 테이블에 있는 하나하나의 속성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객체 테이블 간의 타입 유형을 정리를 하고요. 그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관계 간의 어떤 대응 수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관계의 제약사항도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 관계가 약한 관계인가 강한 객체 타입인가도 구분을 하고요. 또한 이즈어 관계가 있나 아니면은 이렇게 최소 관계에 참여하는 애트리뷰트의 어떤 관계 수, 대응의 수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최종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6-2는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요, 이렇게 현실 세계의 어떤 개념들이 단순화되고 추상화돼서 테이블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고 단순화하게 됩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로 강경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면요. 이 논리적 모델을 설계한 것을 DB로 구현하는 것을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하드웨어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요, 다른 프로젝트, IT 프로젝트의 그 라이프 사이클과 비슷하게요, 데이터베이스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설계를 하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튜닝을 하는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과 뭐 비슷하기도 한데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관점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요구사항 분석 단계와 뭐 어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설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를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설계는 뭐 세 단계로 설계를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 개념적 모델링, 두 번째는 논리적 모델링, 세 번째는 물리적 모델링으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개념적 모델링은 주요 개념만, 핵심 엔터티만 도출을 하고 이 모든 속성은 이나 모든 엔티티를 도출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그 ER 다이어그램, RDB 관계형 모델을 사상으로 비췄을 때 상세 세부적인 속성을 디파인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정교화를 한다. 그 다음에 관계 분석을 세부적으로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계획에 따라서 인덱스 등을 생성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DBMS에 맞게 DBMS 별로 또 약간 다르게 생성하는 것이 물리적 모델링이다. 물리적 모델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은요, 뭐 약간 뭐 가볍게 터치를 하면요, 실제 뭐 예전에 수집하고자 하는 문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주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예전에 처리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업무죠. 그 다음에 각 업무와 관련된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관된 업무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 가지가 단독으로 처리되기는 드무니까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대상 업무 전체를 파악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이유는요, 이 데이터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어떤 객체를 파악을 하고요, 테이블이죠.
어떤 객체가 있는지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그 객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 객체와 객체 간의 이 관계를 파악을 하고요. 또 객체 내에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관계 파악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것에 적당한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설계하면 그것이 개념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지 물리적으로 설계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데이터 모델링의 단계로 개념적 모델링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이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된 결과로 핵심 개념을 구분한다. 핵심적인 개념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뼈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엔터티라고 하는 테이블을 추출하고요. 그 객체 간의 관계를 엔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이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으로 이 객체 간의 관계로 객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지금 네모로 박싱 되어 있는 것이 객체고요. 이 마른 물꼴로 되어 있는 것이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도서 객체와 고객 객체 간에 주문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주문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컨셉셔널한 ER 다이어그램의 이해입니다. 근데 이 도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도서 이름, 출판사, 도서 단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객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도서와 고객을 이어주는 이런 주문이라는 객체는 이 객체의 핵심 엔티티는 애트리뷰트는 주문 일자라는 것이 있다. 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적인 뼈대 설계를 그리는 것이 컨셉셔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적 모델링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생성했는데요. 이것을 DBMS에 맞게 매핑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해당 객체의 모든 속성을 도출한다. 두 번째는 해당 객체의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구분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논리적 모델링의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는 단순한 객체와 애트리뷰트의 리스트를 표현했다고 하면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각각의 테이블명, 구체적인 애트리뷰트, 그다음에 애트리뷰트 상의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논리적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 과정에서는요, 개념 모델링에서 추출하지 않았던 상세한 속성을 모두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정의하는 수행을 하는데 이때 정규화를 수행을 합니다. 정규화는 데이터의 중복성이나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그 재조정, 설계 재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떤 데이터의 불일치성, 데이터 삽입 이상이나 업데이트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 데이터에 대한 이상현상에 대한 저약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의 어떤 항목을 좀 바꾸는 것이 데이터 정교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 모델링은 논리적 모델링에서 설계를 한 논리적 모델을 실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한 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DBMS 특성에 맞게 저장 구조를 정의하고 인덱싱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 물리적 모델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다 정의를 하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인덱싱, 그다음에 어떤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DB에 따라서는 뭐 어떤 그 서로 연결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간의 어떤 그 OID 값이나 아니면 객체 ID 값을 링크를 시켜주는 어떤 주소 값을 설계를 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모델링 시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트랜잭션하고 저장 공개 설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적 모델링이 잘못되면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용자가 불편이 생기는데 이러한 응답 시간이 늦지 않게 최소화하는 것으로 물리적 모델링을 설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동시에 트랜잭션이 실행할 수 있는 동시성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시스템 성능을 고려해서 트랜잭션을 뭐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트랜잭션에 대한 락킹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재사용 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은 그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잘못돼서 저장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위해서 인덱스를 설계해서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물리적 모델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ER 모델링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ER 모델은요, 엔터티 릴레이션 모델로서요. 객체를 저장하고 릴레이션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객체는요, 이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유무형의 사람 또는 사물 어떤 개체의 특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체를 구성하기 위한 속성에 따라서 어떤 개체인지 식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체는 이렇게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그 목표는 개체를 식별을 하고요. 그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 다양한 개체들 중에 개체와 개체 간의 이 관계들을 도출해내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ER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 6-9는요. 직원 개체와 프로젝트 개체 간의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직원 개체와 프로젝트 개체는요. 1대 N의 작업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개체마다 고유한 속성들이 있죠.
이 객체, 직원 객체는요, 직원 번호, 이름, 직위, 전화번호로 이 해당 직원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의 과제번호, 예산, 속성이 있습니다. ER 모델은요, 이 주로 컨셉셔널한 모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DBMS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개념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객체들을 파악을 하고 객체의 속성을 파악을 하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관계가 뭐 어떤 1대 n 관계인지 n대 1대 1 관계인지 n대 m 관계인지 이렇게 관계의 대응수도 파악을 하는 것이 ER 모델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엔터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엔터티는 사람, 사물, 장소, 개념, 사건과 같이 이 유무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개체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체 타입을 구성하면서요. 엔터티 셋이라는 이 개체 집합으로 이제 묶이게 되죠. 결국은 엔터티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10의 예를 들어보면요. 축구 아는 여자, 축구를 이해, 축구의 역사는 마당 서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 도서들이죠. 이 각각의 도서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를 하고요.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개체의 집합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즉, 모든 개체는 도서라는 이 공통된 특징이 있고요. 이 공통된 특징은 뭐 어떤 책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서점도 있을 수 있고 출판사명도 있고 저자가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 규칙이 동일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 동일한 특징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이 객체의 속성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R 다이어그램 표현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객체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두 개 있는 이중으로 두 개가 있으면 그 개체는 약한 개체 타입이고요. 약한 개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위 개체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상위 개체에 디펜던트 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개체가 약한 개체 타입이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부양가족은 직원이 부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한 개체는 그냥 보통 타입이고 일반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객체가 강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애트리뷰트입니다. 객체가 가진 속성이고요,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도서라는 그 객체 타입이 이제 하나 생겼다고 하면 객체 타입에 대한 속성은 도서 이름, 출판사, 도서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속성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타원으로 객체의 밑으로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 타입과 실선으로 연결되고요. 객체 이름이 유일하게 객체 타입을 구별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기본 키가 됩니다. 그것은 기본 키일 경우에는 개체 속성 밑에 밑줄을 긋는 형태로 이렇게 키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하 다이어그램에서는 개체 타입을 설계할 수 있고 개체 타입이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개체의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원으로 표시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밑줄로 표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표 6-3이요. 이 속성의 이하 다이어그램 표현이고요. 천천히 차분히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일 경우에는 키 속성으로 밑줄을 긋고요. 위부터 설명할까요? 속성은 이제 타원으로 표시하고 타원의 중앙에 속성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키 속성은 속성가의 이름 밑에 밑줄을 긋는다. 그 다음에 약한 개체는 약한 개체에 대한 식별자는요 키를 갖지 못하고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속성값들 중에서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 타원은요 다중값이다. 이 취미 수용 자전거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값 속성으로 표시되고요. 나이와 같이 출생 연도로 유도가 가능한 속성은 유도 속성으로 속성의 그 타원의 값이 점선이다라고 점선 타원으로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소와 같이 시, 동, 번지의 속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복합 속성이라고 하고요. 복합 속성은 속성의 또 하위 개념으로 실선으로 이어져서 또다시 속성을 묶을 수 있다라고 작은 타원으로 하위 속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관계고요. 릴레이션십은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의 연결 가능한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ER 다이어그램 또는 강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이 엔티티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와 관련된 속성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5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와 관계의 타입이 이렇게 말음모로 표시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가 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16은요 관계 타입이 말음모로 표현되고 관계 타입의 가운데 관계 타입의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6-16은요 세 가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서와 고객 간에는 구매라는 관계가 있고요. 학생과 학과 간에는요 소속이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강자의 관계는 수강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수강의 경우에는 수강 학기와 같은 수강과 관련된 속성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수에 따른 유형입니다. 관계에는 차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관계 집합에 참여하는 개체 타입의 수가 차수고요, 디글이고요. 얼만큼 많은 개체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디그리가 정해지고 차수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체 하나만 참여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개체 내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두 가지 객체가 있다면 이진관계, 세 가지 관계가 있으면 삼진관계가 있고, 이것은 여러 관계에 참여했던 객체의 수는 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일층관계는 지금 좀 전 설명을 드렸죠. 한 개의 객체가 자기 자신의 객체와 만나는 경우, 관계를 맺는 경우, 이지는 두 개, 학생, 학과, 뭐 일반적인 소속, 그 다음에 세 개의 관계가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부품으로 수행하냐라고 했을 때 삼진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관계의 차수뿐만이 아니라요. 일단 관계의 대응수에 따른 관계에 대응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측 개체와 좌측 개체 간에 어떤 포함된 어떤 그 관계의 수에 따라서 애트리뷰트의 수에 따라서 항목의 관계에 참여한 수에 따라서 1대 1의 관계냐 1대 n의 관계냐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대 1의 관계는요,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 즉 한 사람이 한 개의 컴퓨터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1대 1의 관계로 사원과 컴퓨터의 관계가 있고요. 사용이라는 관계로 1대 1의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대 1의 관계가요. 두 번째 1대 n, 뭐 n대 1 관계인데요.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계고요. 한쪽 개체에서 다른 쪽 개체 타입이 여러 개체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학과에 여러 명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학과와 학생의 관계는 1대 n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학과가 아닌 이 학생 쪽에 그 n을 표시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고요. 이건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디에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 쪽에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과와 한 학과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이 학생 쪽에 n을 붙인다는 거죠. 이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은 하나의 과를 지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복수정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근데 한 과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1대 n의 관계고, 그 다수 관계가 이 다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쪽에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대 n의 관계가 상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경우 n 대 m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과 강좌 간의 관계가 한 학생은 여러 가지 강좌를 들을 수가 있고요. 한 강좌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들을 의 관계가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이라는 관계에서는 m 대 n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응 수에 따라서 관계 타입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R 데이터 모델의 설계의 일환이죠. 관계 대응 수에서는요,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이 학생과 강좌의 수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학생은요, 수강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지만, 뭐, 학생은 또 여러 또 수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좌 입장에서는 또 물론, 대응하는 그 최소값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학과 관점에서는 다시요. 학과와 학생의 소속 관점에서는 보면요. 학과에는 다소 여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한 과에는. 그리고 학생에는 한 학과만 소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학과 관점에서 봤을 때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무한대가 되고요. 학과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의 값은
최소값은 1, 최대값도 1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m 대 n의 관계에서도 그 개체 A와 개체 B 간에 개체 A에서의 그 최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개체 B에서도 최대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이 최소 최대값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0이 아닌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 개체에 따라서 하위 개체의 관계 타입이 결정되는 관계가 이저 관계인데요. 상위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위 개체가 구별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이렇게 이지어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관계, 약한 관계가 아니라 이저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체 참여 개체 집합 내에서 모든 개체가 참여하는지 부분 참여만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참여는 최소값, 최대값으로 표현할 경우 최소값이 무조건 1 이상인 경우로 모두 참여한다는 부분이 전체 참여고요. 부분 참여는 최소 참여 안 하는 그 개체 중에서 개체 항목 중에 관계에 참여 안 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 참여고, 부분 참여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그리고 필수 참여, 전체 참여일 경우에는 줄을 두 가지를 그어서 표시한다. 학생과 강좌에 의해서는요, 학생은 어떤 특정 학생은 강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은 또 안 받는, 수강을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20개 이상 강의를, 학칙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하여튼 10개 이상을 듣지 못하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이 최소값이 0인 경우에는 부분 참여가 되고요. 물론 폐강이 없다는 가정하에, 폐강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이 수강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폐강 후 수강 신청이 다 끝난 후 강좌가 열린 다음에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강좌는 없는 거죠. 최소한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 학생 수는 학칙에 따라서 6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명도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즉 한 명이라도 있어서 강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전체 참여의 의미입니다. 전체 참여의 의미는 선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강좌의 입장에서는 전체 참여의 관계가 표시가 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은 하나도 휴강을 하거나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참여인 관계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타입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요, 고유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지도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는 관점이고요. 학생은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관점이다라고 역할이 있다, 역할에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 M 대 N의 관계로 지시받고 지시하는 형태, 멘토링을 하고 멘티를 받는 이런 관계, 수당 관계도 있고요. 약한 개체 타입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상위 개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체죠. 그래서 선을 두 개 그어서 개체 타입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중사각형, 이중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과 가족 간의 관계인데 이 부양가족의 형태는 이렇게 약한 개체의 타입으로 가족이 형성이 되고요. 가족은 약한 개체가 되고 직원은 강한 개체가 되겠죠. 직원이 없으면은 가족에서 부양가족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의미는 약한 개체라고 부양이라는 관계에서 봤을 때 가족은 약한 개체고요. 직원이 꼭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약한 개체에 대한 키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다음에 관계가 약한 개체로 관계가 형성될 때도 이렇게 이중 말음마로 표시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 표기법입니다. ER 다이어그램에서 더 축약을 해서 I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I 표시에서는 개체 타입은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ER 다이어그램에서는 개체 표시를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속성을 여기 타원형으로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마름모로 표시하고, 근데 I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표시를 하고 개체를 타입으로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포함한다, 소속한다라는 것은 롤로 표시를 하고요. 그 관계 표시에 대해서 필수냐 아니냐는 것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면 플러스가 표시되고 부분 관계가 표시된다고 하면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n 부분 1대 n의 관계가 있을 때 n의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세 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n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면 비식별자의 관계에서 강한 개체 타입은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요. 1대 다의 관계에서 n 쪽으로 세 발이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약한 개체 참여가 되고요. 일부 참여가 되고요. 플러스가 될 때는 선택 참여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에서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의 표시 방법은요.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I 표시에서는 이제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한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이 강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약한 관계는 실선으로 표시된다는 것이 I 표기법의 특징입니다. 이하 다이어그램에서 강한 관계, 약한 관계는 약한 관계에서는 두 번 이렇게 이중 마름모와 이중 관계로 표시된다고 했죠. 약한 관계가 I에서 약한 관계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최종 마무리를 지었고요. ER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들어주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